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몇 달 만이죠, 국제경제학이. 그러니까 예비순환 끝나고 이제 일순환인데, 뭐 내용은, 그쵸? 그 내용 되게 진행이 될 거고, 일순환에서 얘기 안 됐던, 예비순환에서 안 됐던 거 약간의 보충.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쵸? 여러분들이 무역이론을 두 번째 하는 거니까, 완벽하게 이론 정리를 해서, 우리가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제가 유인물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그렇게 쭉 정리할 수가 있는데 기출문제 제가 정리해봤어요. 국제경제학. 그래서 크게 보면 무역론하고 수지론인데 보게 되면은 우리 외교원 같은 경우는 매년 한 문제 출제가 되죠. 올해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 올해는 이제 국제 수지론이 출제가 되죠. 되게 번갈아 가는 것 같아. 수지론, 무역론 이렇게 한 해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되고. 근데 우리 오국공채는 출제될 때가 있고 안 될 때 있고 올해는 국제무역이 국제경제학교에서 출제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재 그 챕터에 맞춰서 분류를 해놨어요. 근데 보게 되면 이제 출제 비중이 보면 전체를 90% 그러면 3분의 1 대 3분의 2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지론 출제 비중이 2배, 무역론보다는. 그리고 우리 교재 거기 챕터로 보게 되면 15장 무역론부터 먼저 보시면 핵쇼린 특정 요소 여기까지가 무역의 기본 이론 되잖아요. 그래서 리카도 모형, 핵쇼린 모형, 특정 요소 모형인데 근데 특정 요소 모형은 이것도 거의 출제가 안 되지만 하여튼 이론 모형은 이래요. 근데 주로 어디서 출제돼요? 핵쇼린 모형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교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집중적으로 5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이 복잡하게 전개가 되는데 우리 오공채 경제학이나 외교원 시험에서는 그 뒷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18장에서 이제 새로운 무역 이론 해가지고 이게 우리 교수님 교재가 팔판 나오면서 약간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만 조금 개정됐고 나머지 부분은 대동소이합니다. 전에 칠판 내용하고 그렇게 되고 이제 관세 비관세 그죠 무역 장벽에 관한 문제죠. 여기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관세 하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무역론 보게 되면 어디다 집중하자. 역시 무역 이론, 기본 이론, 리카도 핵쇼린 특정 요소 모형. 특정 요소 모형은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기본 모형이니까 관심 갖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국제 수지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경제학에 다뤄지고 있는 국제경제학 주제가 그래요. 그래서 국제 수지 이해 그 다음에 4장이 이국 모형 국민소득과 국제 수지 모형 그래서 이 국민소득 항등식 관련 그런 문제죠. 그 다음에 환율 그 다음에 6장이 구매력 평가 7장 이자율 평가와 ISLM BP 모형. 그럼 역시 보면 뭐예요? 국제 수지에서는 ISLM BP 모형이 압도적이죠. 거기가 뭐 외교원도 우리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게 되고 전부 그렇게 많이 되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사실은 출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환율 결정 이론 그 뒤에 내용들이 복잡한데 사실은 우리 경제학에서 다루는 국제경제학은 그 뒷부분은 거의 다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되겠어? 공부를 기본 이론에 충실하자. 무역론도 마찬가지고 국제 수지론도 항등식 출발해서 PPP, 이자율 페리티, ISLMPP 이게 모형이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점을 여기다 딱 맞춰서 보시고 가능하면 여러분들 되게 기출문제 프리집은 어디에 가지고 있나요? 예, 거기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소팅해 놨으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서 하십시오. 다음에 이제 우리 이순환 때는 이제 기출문제 풀이 들어갈 건데 바로 우리 국제경제 끝나고 나면 이제 경제학 기출문제 풀이 할 거고요. 좀 지나고 나서 이제 내년에 가서 국제경제학 기출문제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론 정리가 됐다고 보시고 이번에 국제경제학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기출문제에 집중해서 문제풀이는 또 이론 공부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느낌이 다를 거예요. 아마 문제 풀어보시면. 근데 그것도 관련되는 이론 공부하고 문제를 푸는데 처음에 몇 번 적응하는 게 문제죠. 아,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편안하게 공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국제경제학 부분이 역시 중요해요. 공부해야 될 내용은 보게 되면 3분의 1 비중, 교재를 만들어 봐도 한 200, 200, 200페이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특히 이제 무역론하고 수지론 아이템이 많죠, 역시. 뭐 미시경제학이나 거시경제학 마찬가지였지만, 자, 그래서 새 기본으로 이론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예비순환에서 했듯이 무역이론 먼저 얘기할게요. 대개 관행상 무역이론 미시경제학의 응용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국제 수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로 이제 2부 5편 2부죠. 국제 무역론 해서 우리 교재로 보시면 페이지가 398페이지 거기 간주로 들어가 있죠. 무역이론 돼 있고. 근데 거기 2부 무역론 편 그 간주를 보시게 되면 무역이론은 크게 어떻게 돼요? 5편의 무역이론, 6편의 무역정책, 7편의 이제 경제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 이렇게 다뤄지게 되는데, 아까 봤듯이 시험 문제는 주로 어디요? 5편, 5편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무역 정책도 간과할 수 없죠. 보호 무역이니까 관세, 그다음에 비관세 장벽 여러 가지들. 여기도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5편에 우리가 집중하자. 무역이론. 자, 그래서 제 서브노트는 말 그대로 서브노트죠. 이 교재 정리하는 것에 불과해요. 자, 그러니까 요거 정리해서 그 대신 이 서브노트에서 다루는 주제는 명쾌하게 자 이해하시는데, 자 우리가 예비순환에서 이제 처음 하시니까 우왕좌왕하고 했을 수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했으니까 모형을 간명간명하게 정리해가면서 그렇죠? 이론 정리할 수 있겠죠. 노트 제가 늘 강조하는데 역시 노트를 새로 한번 하시죠. 그렇죠? 쭉 해서 근데 복습 데이터도 되고 흐름을 잡는 데 있어서 노트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성실히 강의 편제를 따라서 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 렉처 노트를 여러분들이 요거 만든 거 나눠드린 그 교재는 나의 렉처 노트죠. 여러분은 노트에서 여러분이 렉처 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 항상 어떻게 돼요? 미진한 부분 표시해놨다가 추가해서 보완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직접 질문하시고 해서 이론 끝내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교재 읽기. 그렇죠? 국제경제학 교재 적어도 한 2회독, 3회독 정도 하는 것이 좋죠. 근데 지난번에 1회독 했다고 보고 이번에 2회독 교재 처음부터까지 한번 쭉 정확히 읽어보시도록 하십시다. 근데 그때도 우리가 예비선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교재로 보면 사실 고민이에요. 김은진 교수님 책을 할 것인가 다른 분 책으로 바꿀 거냐. 근데 우리 다루는 출제를 보면은 김은진 교수님 책이 좀 어려워요. 우리 출제 관계없는 주제도 많이 다루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을 스킵하더라도 이 교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계속 해서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럼 이제 무역이론 시작인데요. 출발이 4장이죠. 그럼 거기 한번 보죠. 5편이 무역이론인데 그 앞에 편간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 교과서 편간지를 보시면 5편의 무역이론이 6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가만 보시면 어때? 14장이 순수 교환무역, 무역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 출발이에요. 15장이 리카도, 16장이 특정 요소, 17장이 요소 부전, 핵쇼리 모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특정 요소 모형은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했었죠. 우리가 핵쇼링 끝난 다음에 순서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이 4개 챕터가 무역이론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18장이 새로운 무역이론, 그 다음에 19장이 이제 요소이동 다국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역이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6편에 가서 무역 정책이 다뤄지겠죠.
그래서 무역 이론에서 우리가 관심 갖고 해야 될 부분은 14장은 뭐 기본 출발이니까 그렇고요. 15장 순서, 17장, 그 다음에 16장 이런 순서로 해서 여기가 이론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기다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다가 이제 사용해야 되겠죠. 그 출제로 보게 되면 19장에서는 우리 기출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요소 이동이나 다국적 기업. 그러나 이제 기본 개념들은 조금 볼 내용이 있지만 본격적인 출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무역 이론 중심으로 이렇게 보죠. 자, 그럼 14장입니다. 순수 교환 모형인데 자, 근데 우리 교재 앞에 그 앞에 인트로듀스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여기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거냐. 로드맵 활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14장은 무역이론의 출발인데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역시 일부 국제 수지론에서는 그 교재 편성상 이제 금융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무역 이론 5편이죠. 여기서는 무역이 왜 발생하는가, 그 무역 패턴에 관한 문제죠. 어느 나라는 무역을 하게 되는데 이 상품 수출하고 이거 수입하더라. 그 무역 패턴. 그 다음에 무역한다고 하는 것은 이익이 있으니까 하지 않겠어요? 그 무역 패턴에 따라서 이제 수출이 이루어지게 될 때 무역 이익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 이렇죠. 모형을 보게 되면은 순수 교환 모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카도 모형이 있고 핵쇼 올인 특정 요소 모형인데 순수 교환 모형에서는 어떻게 생산 측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존 생산물이 이 나라가 XY가 얼마 생산해가 갖고 있는데 수출한다. 그러니까 수요 측면만 가지고 분석하는 모형이에요. 수요만 가지고 무역이 발생하는. 그럼 여기서 보는 것은 말이죠. 부존 재화가 있다. 두 나라가 XY 재화량이 존재하고 있을 때 수요 측면에서 수출 수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생산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무역 이론의 핵심은 어디가 있을까? 리카더 모양과 획쇼 올인. 여기서는 생산 측면을 고려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어떤 재와 X, Y재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수요에 대해서는 거의 나라별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그렇죠. 요새는 뭐 완전히 개방 경제가 돼가지고 커피 믹스가 미국에서도 유행이면 우리도 유행이고. 그래서 수요는 나라별로 큰 차이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로 어디? 생산 측면의 차이. 요게 무역의 핵심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요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특정 요소는 이제 요소 사이의 문제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무역 이론을 크게 보면 이게 핵심인데 수요는 거의 비슷하다. 생산 측면.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어느 그 생산물의 비교 우위, 그렇죠. 생산 측면에서 그것이 무역 이론의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인데 여기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순수 교환 모형에서는 부전 생산물은 있고 수요 측면에 의해서 무역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기본 개념을 공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4장을 보시는데 그래서 거기 조금 더 보면 그 밑에 패러그래프,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면은 14장 1절에는 순수 교환 모형이 뭐냐? 2장에서는 상대 가격 비교 우위라는 무역 이론의 아주 중요한 기본 개념이죠. 상대 가격 비교 우위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역 이론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분석 도구가 있죠. 오퍼 커브하고 에초스 박스를 통해서 분석하게 되는 것이니까 기본 무역 이론의 개념들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교재 보충 후생경제학의 미시경제학 뒷부분에서 공부하는 거죠. 파레토 최적에 대한 문제. 이걸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미시경제학에서 했었고 우리 예비순환에서도 이걸 다뤘었고 했기 때문에 여긴 그냥 지나가도록 하는데 그래도 그냥 지나가기는 좀 섭섭해서요.
간단하게 파레토 최적 후생 경제학의 개념, 우리 무역이론에 필요한 개념 중심으로 간단하게 요약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시경제학에 다루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죠. 분배 문제, 사회후생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무역이론에 필요한 분석, 그만큼만 한번 정리를 하시죠. 그래서 보충해서 웰페어 이코노미스, 후생경제학, 이게 파레토 최적이라는 개념이죠. 파레토 옵티말이란 말이야. 그 미시경제학에서 후생경제학, 파레토 최적의 문제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어진 생산물, 부존 생산물이죠. 주어진 생산 요소, 부존 요소죠. 이것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현재 부존 생산물 X, Y자가 있고 우리 사회 구성원도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좋을까. 생산 요소는 부존 노동과 자본을 XY제와 생산에 투입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할까. 요거 다루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산물과 생산 요소, 특히 요걸 아주 효율적으로 투입해서 생산했을 때, 그렇죠? 생산물 구성의 최적이죠. 그럼 요소를 가지고 투입해서 XY를 만드는데 주어진 요소로 XY를 각각 몇 개씩 생산하는 게 효율적일까? 이게 파레토 최적의 문제죠. 그래서 먼저 교환의 파레토 최적. 주어진 재화, 두 재화죠. XY를 두 사람 A, B, 2인 2제 경제죠. 부존 생산물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소비할 때 어떻게 소비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이걸 다루는 것이고, 생산의 파레토 최적은 그렇죠. 주어진 부존 요소,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X, Y를 생산할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투입할까? 그렇죠. 미시경제학 개념 그대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의 파레토 최적에 맞도록 생산하고 있다. 그걸 전제로 해서 그렇다면 노동과 자본을 투입할 때 그렇죠. X와 Y를 스타라고 표시했어요. 몇 개씩 하는 게 사회후생 극대화될까? 그렇죠. 맥시마이즈 소셜 웰페어를 다루는 것이 구성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무역이론에서는 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에초스 볼리 박스가 필요하죠. 요거를 간단히 한번 회고해 봅시다. 자, 먼저 파레토 최적의 조건이죠. 그럼 부존 생산물을 두 구성원들이 나누어서 소비한다고 할 때 어떻게 소비하는 것이 좋을까? 효율적일까? 여기선 분배 공평성은 안 따진다 그랬어요. 효율성만. 기억나시죠? 부존 생산물 어떻게 소비해야 효율적입니까? A, B 두 사람 사이에 그쵸? 한계 대체율이 서로 같아지도록 그렇게 소비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한계 대체율 뭐 간단히 계속 나올 얘기지만은 한계 대체율은 뭐죠? 소비 대체 비율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무차별 곡선 상에서 인디퍼런스 주어진 무차별 곡선 상에서 늘리고 줄이는 비율이다 이 말이에요. 동일한 무차별 곡선이니까 어때? 유틸리티 효용 수준에는 그대로 그러니까 무차별한 효용을 유지하되 그럼 이제 X 늘리면 Y를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 교환 비율이 한계 대체율이죠. 요거란 말이야. 그럼 늘리면 줄여야 되고 줄이면 늘려야 되는 그 비율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 한계 효용 비율의 역수가 되죠. 늘릴 때 줄인다. 한계 효용보기다 한계 비용 역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요거 두 개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분수식에 의해서 X 늘릴 때 증가한 효용, Y 줄일 때 줄어드는 효용 같아야 하므로 요게 한계 대체율의 정의란 말이야. 그러면 자, 한계 대체율의 경제적 의미는 뭐죠? 만약에 얘가 2가 나왔다. 그러면 X 하나 더 소비하되
동일한 효용이 유지되려면 y를 두 개를 줄여야 한다. 그렇죠? x 하나 하기 위해서 y를 두 개. 그러면 동일하다. 그러니까 의미가 뭐예요? y 수량으로 표시한 x제 선호도가 되는 거죠. y제 수량으로 표시한 선호도예요. 그러니까 이다 그 말은 x 하나 소비할 때 y를 두 개를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x 하나하고 y 두 개 효용이 무차별하다. 같다고 느낀 사람이야. 그렇다면 x제 선호도라면 이게 어떻게 해요? 한계 효용 비율이겠죠? y제 한 단위 추가할 때 증가하는 효용보다 x제 하나 추가 소비할 때 증가하는 효용이 두 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x 한계 효용이 두 배니까 x 하나 할 때 y를 두 개 줄이게 된다. 자, 의미 우리가 아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환의 파레토 최적 조건이에요. 그럼 보시죠. A의 Y 수량으로 표시한 X 선호도 B의 Y 수량 표시한 X 선호도가 같아야 하도록 소비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보게 되면 근데 A나 B는 어떨까요? 그렇죠. 각자 효용 극대화 소비하겠죠. 다 합리적인 경제 주체를 가정했으니까. 그럼 소비자들은 어때요? 예산선, 기울기가 X 상대의 가격이고 MRS는 무차별곡선의 기울기죠. 저파도로 소비할 때가 효용 극대화다. 제약 조건, 주어진 소득 하에서 X 상대 가격과 한계 대체율이 같아지도록 소비하시면 된다. 그런데 A나 B나 어때요? 다 합리적인 소비자니까 XY 상대 가격에 따라 소비량을 결정하게 될 텐데 근데 이제 우리 국제경제학에서는 전부 특별한 말이 없는 한 전부 뭐예요?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한단 말이야. XY가 완전 경쟁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보면 예외적 새로운 무역이론 거기서 한번 다뤄요. 독점일 때, 불안정 경쟁일 때 어떻게 되겠냐.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부 다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수지론도 마찬가지. 그럼 완전 경쟁이면 어떻게 되죠? 프라이스 테이커, 일몰일가. 그러니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A는 뭐 강원도 살고 B가 전라도 살아도 완전 경쟁이면 XY 가격은 똑같다. 그러면 이 사람 효용극대화, 효용극대화인데 A, B 두 사람이 지불하는 XY 가격은 똑같으니까 어때? 완전 경쟁이면 파레토 최적이다.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태여야지 효용 극대가 되는데 만약에 현재 소비점에서 MRSA가 더 크다. 현재 소비점에서 A가 X 한계 대실 크고 B는 작아요. 이건 A, B 두 사이에 사회적으로 볼 때 비효율적인 소비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죠. 왜? A는 상대적으로 X를 좋아하고 B는 상대적으로 Y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환해야 되겠죠. 자발적 교환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 B는 A에게 X를 주고 A는 B에게 Y를 주면 그렇죠. 근데 요건 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 왜? 가격을 통해서. 그죠? 상대 가격이 주어져 있으니까 효용극대가 가격 조정을 통해서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 경쟁이면 파레토 최적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MRS가 같아야 한다. 이렇게 비교해봐야 되겠죠. 그럼 나중에 무역이론 같은 데서는 어떻게 될까? 국제적으로 보면 MRS XY인데 본국과 외국 이렇게 되겠죠. 본국과 외국 사이에 두 나라가 자유무역을 한다면 두 나라의 X에 대한 한계 대체율이 같을 거다. 그러면 같아져요. 자유무역 아무 제약을 안 한다. 같아져. 뭐에 의해서? 그렇죠. 국제 상대 가격이죠. 무역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상대 가격에 의해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세계 후세이 국대가 된다. A, B 두 사람을 본국과 외국 두 나라로 확대하면 그게 바로 무역이론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A와 B 문제로 가서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뭐죠? 그렇죠. 에츠워스 보울리 박스죠. 에츠워스 보울리 박스를 가지고
소비의 교환의 파레토 최종 문제를 다루는데, 자, X, Y를 존재합니다. A와 B가 소비한다. A가 소비하죠. B도 있어요. 그럼 B도 역시 X, Y를 어느 만큼 몇 개씩 소비하겠죠. 그럼 요 그림을 회전해서 갖다 끼워 놓은 게 에즈워스 보울리 박스였어. 그럼 이제 회전해서 끼워 놓으니까 XY축이 이렇게 되죠. 수평축이 X죠. 자, 여기 보세요. 박스가 수평축이 요거는 B의 X, 요건 A의 X, 수직축은 Y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이니셜 인다우먼트 이랬죠. 초기 부존이란 말이야. 초기 부존인데 그 말의 의미는 여기서 이만큼 어때요? 전체 이게 총 부존, X제 총 부존 중에서 A가 요만큼, 그렇죠? A가 X를 요만큼. 그러면 나머지 총 부존 중에서 뺀 나머지는 원점에서 B가 X를 소비하게 되죠. 현재 초기 배분점 이러고 있다 이거지. Y로 보면 A가 지금 요만큼, 그렇죠? A가 Y제를 요만큼 소비하고 있고, 여기서 여기는, 그렇죠? 여기서 여기는 이제 B가 현재 소비하고 있는 Y제. 이게 초기 부전점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초기 부전 상태에서 과연 효율적으로 소비하고 있느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했었죠? 요점을 지나는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을 그려보자. 요건 X축으로 볼록하니까 A의 무차별 곡선이고, B 여기가니까 이쪽으로 볼록한 B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랬을 때 두 무차별 곡선이 교차해. 그럼 요런 어떻게 돼요? 볼록한 영역이 생기고 있다. 교차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가 파레토 최적이 아니다. 그럼 요점 한번 비교해보면 어떻게 돼? A의 무차별 곡선 기울기 MRS, B의 무차별 곡선 기울기 MRS. A의 MRS가 B의 MRS보다 작죠? 이게 MRS가 A가 작은 상태야. 같지 않아. 자, 이런 상태가 되죠. 그럼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여기 있지 말고 배분점을 자율적으로 옮겨가 보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다면은 A는 B에게 X를 주고 B는 Y에게 Y를 주고 주고받고 자발적으로 교환을 해요. 여기 있지 말고 주고받고 교환하자. 그랬을 때 결론은 뭐였지? 그렇죠. 이 두 사람 무차별 곡선을 포함한 렌즈 영역 안으로 배분점을 바꾸게 되면 여기 보세요. 만약에 요점으로 바꿨다면 A의 효용은 그대로지만 B의 효용이 증가했을 테고, 요 B의 무차별 곡선상으로 옮겨갔다면 B의 효용은 그대로지만 A의 효용은 증가했겠죠. 그런데 가운데로 옮겨가면 어떻게 돼요? 둘 다 효용이 증가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됐을 때 볼록 연역이 생겼을 때 안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파레토 개선된다. 그런데 우리 이런 점이 있었죠. 볼록 렌즈 모양이 생겼을 때 요점과 접하는 B의 무차별 곡선, A의 무차별 곡선 접점, 아니면 가운데로 옮겨서 B의 무차별 곡선, A의 무차별 곡선 접하는 점들을 생각해 보죠. 그러면 렌즈 안에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근데 두 사람 무차별 곡선이 한계대체율이니까 요 점, 노란 선상의 점에선 어때? 두 사람의 한계대체율이 같아지겠죠? 요걸 우리가 이제 후생 경제학에서 렌즈 안에 코하다 뭐 그랬단 말이야. 자, 렌즈 모형 현재 비효율적이다. 그럼 안에 노란 선상의 점으로 옮겨가면 어떻게 돼요?
요리로 가면 둘 모두 효용이 증가했고, 이리 가면 B의 효용만 증가했고, A의 효용만 증가했고. 그래서 개선이 되는 거죠. 요게 파레토 최적이야. 그럼 렌즈 안의 코어에서는 무차복선 접하니까, 그쵸? 한계 대체율이 서로 같은 점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코어가 계약 곡선이었잖아요. 상으로 옮겨가면은 파레토 개선이 되고 파레토 최적 상태가 된다. 그럼 요건 이제 코어 안으로만 봤는데요. 모든 점에서 접하는 점을 쭉 연결해 보면 전체 계약 곡선이 이렇게 도출됐죠. 근데 제약 곡선 상에선 다 어때? 무차별 곡선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다 파레토 최적 조건을 만족하지만 초기에 배분점이 주어져 있다면 그때는 렌즈 안의 코어 여기로 국한되겠죠. 여기로 가야 파레토 최적이 된다. 근데 애시당초 처음부터 여기가 배분점이거나 여기가 배분점이다. 그럼 어때요? 파레토 최적 상태. 그 다음에 파레토 최적 개념의 문제점은 뭐지? 이런 점도 최적이죠. 이런 점도 최적이야. 이 점은 뭐지? 모든 XY를 B가 몽땅 소비하는 점이고 A가 몽땅 소비. 이것도 파레토 최적이란 말이에요. 그 이제 파레토 개념에서는 분배 개념이 없다. 그래서 비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그래서 교환의 파레토 최적을 분석하는 게 에초스 볼리박스 요 상황을 그림으로 볼 때 렌즈 안의 코어 계약 곡선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될까? 무역이론에서는 여기 본국, 여기 외국, 본국과 외국의 XY에 대한 선호도. 그럼 자유무역해서 지금 폐쇄 경제였어요. 그러다가 자유무역하면 어떻게 될까? 요 렌즈 안의 코어 여기로 서로 자유무역해서 교환하게 되면 세계 경제가 후생 극대화가 되는 것이다. 이 개념 그대로 놓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약 곡선, 효용 극대화 조건 요거 매치시켜서 기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역이론에서 수요 측면, 소비 측면에서는 이제 교환의 최적 조건 요거가 핵심이 되고 에초스 볼리 박스 이렇게 되죠. 자, 생산의 최적으로 가볼까요? 생산의 최적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X, Y, Z를 생산하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될까? 이것도 그림을 보면 어때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하게 되는데 이게 등비용선이죠. 비용 제약이고 등량선 접점이죠. 예. 근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대체율이고 등량선의 기울기는 한계 기술 대체율이죠. 그러니까 XZ 생산의 한계 대체율이나 YZ 생산의 한계 대체율이 서로 같아야 한다. 이것도 미리 한번 해볼까? 그러면 XZ 생산하던 YZ 생산하던지 간에 생산자 균형 조건은 등병선, 등량선, 접하는 점인데 기억나시죠? 등병선의 기울기는 말씀해 주십시오. 등병선의 기울기는 딱 걸린 거야? 이러면 안 돼. 자, 보세요. 소비에 있어서 소득 제약은 주어진 소득으로 XY를 소비하는데 가격 곱해야 되죠? 이게 소득 제약. 요거를 Y로 정리하면은 웰스 소득 요거 절편이 되고 PY, PX, X가 됐었죠. 그러니까 요게 뭐야? X 상대 가격이죠. 예산선의 기울기. 접한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한계 대체율이니까 기울기와 한계 대체율 같아지도록 소비량을 결정하면 효용이 극대화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비용 제약은 뭐가 되지? 비용 제약은 주어진 비용을 가지고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는데 노동을 투입하려면 임금 지불해야 하고 이자 지불해야 되죠.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는데 주어진 비용이라면 이거로 도출된 게 등비용선이란 말이야. 그럼 예산 제약은 Y로 정리하고 등비용선은 LK축이니까 K로 정리해야 되겠지. 그래서 K는 전체 비용을 2자일로 나누고 코스트 RWL 이렇게 되죠. 이게 뭐야? 읽어주십시오. Y 수량으로 표시한 X 상대 가격. 얘는 자 노동의 가격이죠. 이자는 자본한 단위의 가격이란 말이야. 이자율. 그렇다면 Y 수량으로 표시한 X의 가격. 얘는 자본량으로 표시한 노동의 상대 가격. 한번 읽어봐봐. 다시. 자본량으로 표시한 노동의 상대 가격. 이게 기울기가 되는 거죠. 등경선의 기울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등량선 접점. 그러니까 등량선 기울기와 등비용선의 기울기. 등량선의 기울기 MRTS. 등비용선의 기울기 노동의 상대 가격이죠. 그러니까 X제 생산의 한계 기술 대체율하고 Y 생산의 한계 기술 대체율이 같아야 되는데 이것도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이라면 X 부문, Y 부문 노동 자본의 가격이 다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일물일가가 성립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한계 기술 대체율 의미 한번 볼까요? 등량선의 기울기가 한계 기술 대체율인데 이건 뭐야? LK는 요소 대체 비율이죠. 동일한 생산량을 생산한다. 즉 동일한 등량선상에서 요소 대체 비율이 되죠. 2다. 그 말은 노동 하나 늘릴 때 자본 2개 줄여도 생산량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자본량으로 표시한 노동의 생산력, 자본량으로 표시한 노동의 생산성이란 말이야. 그럼 아까 봐봐. 아까 한계 대체율은 델타 X, 델타 Y 한계 효용 비율이고 여기서는 한계 생산성의 비율이 되는 거죠. 분모 분자는 엇갈린단 말이에요. 분모가 L, 분자가 K. 아이고 미안합니다. MPK, MPL 엇갈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한계 기술 대체율이고 경제적 의미는 노동량으로 자본량으로 표시된 노동의 생산성. 얘는 Y 수량으로 표시한 X의 선호도. 근데 효용국대화일 때는 X 상대가격과 같은 것이고 균형 생산할 때는 자본량으로 표시한 노동의 생산성과 한계 기술 대체율이 같다. 근데 완전 경쟁이면 요소시장이 그렇죠. 그래서 완전 경쟁이면 생산에 있어서 자유롭게 교환하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에 맡겨두면 저절로 어떻게 돼? 생산의 최적이 이루어지겠죠. 이것도 하나만 더 해볼까? 만약에 지금 이래야 되는데 이쪽이 크다. 현재 생산점에서 X의 한계 기술 대체율이 Y의 한계 기술 대체율보다 크다. 그 말은 뭐 어떤 의미라고요? X 부문에서 Y 부문보다 노동의 쓰임새가 더 좋다는 거잖아. 자본량으로 표시한 노동의 생산성이 더 크다는 얘기는 X 부문에서 노동의 역할이 더 크대. 그럼 어떻게 돼요? Y 부문에 투입되고 있는 노동을 X로 돌리고 X에 투입되고 있는 자본은 Y로 돌리면 생산량이 둘 다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요거 생각해 보세요. 요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산의 파에도 최적이야.
그럼 요것도 이제 어떻게 돼요? 에초워스 볼리 박스로 분석을 하죠. 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X를 생산한다.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네요. Y도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을 하게 하는데 자, 가로 세로 선분 길이가 나타내는 게 총 부전이죠. 전체 노동량, 전체 자본량을 X 생산에 요만큼 노동을 투입하고 Y에 요만큼 노동을 투입했죠. 자, X 생산에 요만큼 자본 투입하고 Y 부문에 요만큼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요소를 어떻게 돼? 한계 기술 대체율하고 두 요소의 한계 기술 대체율이 같아지도록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요거 아까 했듯이 개념 보시면 X, Y 생산의 한계 기술 대체율이 서로 같아야 한다. 그 말은 한계 기술 대체율은 기울기죠. 등량선 기울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같으려면 어떻게 돼? 그렇죠. 두 XY 생산의 등량선이 접해야 돼. 접점에서 최적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때? X제 등량선, Y제 등량선을 그려봤을 때 같지 않아. 여기 한번 말해볼래? 이게 X의 등량선이죠. IQX고 IQY가 되니까 요 점에서는 어떻게 돼? IQX 기울기. X 한계 기술 대체율이 Y의 한계 기술 대체율보다 작죠. 같지 않아. 그럼 이것도 이제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요소 투입점을 옮겨가야죠. 어디로? 이 렌즈 영역 안으로. 그러면 이런 점이나 이런 점 아니면 가운데 그러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돼? 이 렌즈 영역 안에서 두 등량선이 접하는 점들이죠. 두 등량선 접하는 점 연결해 놓은 게 뭐예요? 이게 계약곡선이죠. 생산의 계약곡선. 다른 모든 점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계약곡선은 두 등량선이 접하는 점을 연결해 놓은 선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현재 요소 투입점이 여기다. 그렇다면 어디? 렌즈 안에 코어 여기에 있는 계약곡선상으로 요소 투입점을 바꾸세요. 그러면 생산이 아주 최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봐봐. 생산의 파레토 최적 조건이 두 재와 한계 기술 대체를 같아야 한다. 초기 부전점 기준으로 일로 옮겨가야 한다. 그 얘기지. 접점으로. 그럼 파레토 최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생산의 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무역이론에서 공부할 거니까 한번 볼게요. 45도선이라고 한번 해보실래? 그러면 만약에 등량선 접점 연결해 놓은 계약곡선이 직선이다 그러면요. X제의 자본 노동 비율, Y제의 자본 노동 비율. X 볼까? 원점 X니까 어느 한 점을 잡아보면 생산하기 위해서 X 노동 투입량, 자본 투입량이죠. 이게 항상 어때? 일정하잖아. Y 경우도 노동 투입량, 자본 투입량 비율이 직선에 있으니까 항상 일정하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생산에 있어서는 요소 집약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계약곡선이 직선이면 두 재화 효율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질 때 자본 노동 비율, 즉 1인당 자본량이 어때? 일정하죠. 일정하지만
만약에 말이요. 얘가 밑으로 이렇게 쳐져 있다. 계약 곡선이. 그럼 한번 보실래? 이건 어떻게 돼?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요. 노동 투입할 때 이때에 비해서 자본이 작죠. 자본 노동 비율이 어떤 거야? 작지. 그렇죠? 요때는 자본 노동 비율이 일정한데 노동을 투입해서 자본량이 이때보다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자본 노동 비율이 이때에 비해서 작아. 그럼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데 노동 집약제, 자본 집약제 하는 개념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다면 어때요? X제는 상대적으로 노동에 비해서 자본 투입량이 작으니까 얘를 더 많이 투입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야? 노동 집약제다. 이게 중립이라고 보면 이게 노동 집약제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는 어떻게 될까? Y는 어떻게 돼요? 노동 투입할 때 이때에 비해서 자본이 더 많이 투입되죠. LK 얘가 더 커. 이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건 뭐야? 자본 집약제.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 곡선이 이렇게 밑으로 쳐져서 이렇게 됐다면 요거 기준이야. 요 기준을 이렇게 판단해 보면 되잖아요. 요때에 비해서 자본을 적게 투입했다. 그러니까 노동 집약제. 요거는 이때에 비해서 자본이 많이 투입이 된 거잖아요. 자본 많이 투입됐으니까 자본 집약제. 그래서 위치에 봐서 돼. 요거 한번 보실래?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었다면 계약 곡선 구해봤더니 이렇게 됐다면 요때에 비해서 얘는 뭐야? X제가 자본 집약제. 자본 집약제. 요건 요때 비교해 보면 노동 집약제. 그죠? 그래서 요 계약 곡선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 원점에서 그려봤을 때 얘가 노동 집약제인지 자본 집약제인지 하나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생산의 최적이었어요. 에초볼리 박스로 이렇게 됐어요. 계약 곡선상에서 투입하면 돼. 자, 그런데 생산물 구성의 최적. 우리 무역이론에서는 사실 생산 구성의 최적 개념은 크게 많이 다뤄지진 않습니다만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여러분. 그러나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PPC라는 것은 중요하죠. 생산 가능성 곡선인데 Production Possibility Curve PPC 생산 가능성 곡선은 어떻게 도출되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하는데 이 점도 최적이었죠. 여기 최적이란 말이에요. 이 점은 어때? 요소를 아주 효율적으로 투입하고 있긴 한데 모든 요소를 어느 생산 Y제만 생산하고 있죠. A점. 그럼 B, C, D, E, F 이렇게 옮겨가면 말이에요. 계약곡선상에서 각각 계약곡선상에서 XY 생산량이 쭉 나오겠죠. 요 점은 어디? F점에 해당하는데 F점은 어떤 점이야? 모든 요소를 몽땅 X제 생산함에 투입하는 점들이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계약곡선이 이렇게 위치할 때 이것으로부터 XY 생산량을 쭉 찍어서 그림 그려 놓은 게 PPC다. 생산 가능성 곡선입니다. 됐죠? 그러면 PPC의 의미는 뭐죠? 주어진 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할 때 가능한 생산량. X만 생산할 때, 반반 할 때, Y만 할 때. 맥시멈 퀀티티요. 그렇잖아요? 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해 생산하는 것이니까 PPC가 됩니다. 가능성 곡선이고. 근데 초기 부전점이 I라고 그러면은 PPC 이렇게 도출된 점하고 I점하고 비교, I점은 어때? 비효율적으로 투입하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 투입하는 점, 여기 C와 D라고 놓고 볼 때 A, B, C, D라고 놓고 보면 요 I점은 어디? C,
요 점과 D, 요 점 사이에 여기에 위치하겠죠.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점 비효율적으로 투입해. 그러니까 어때? 가능한 생산, 최대 생산량보다 C점이라면 Y 생산량이 작고 D점으로 보면 X 생산량이 요만큼 작은 거죠. 비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죠. 자, 그렇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PPC 선상에서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생산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PPC인데 구성의 최적은 뭐야? 생산물 구성의 최적은 생산 요소를 완벽하게 효율적으로 투입했을 때 가능한 점들이다. 그럼 어디서 생산하나 어때요? 요소는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점들이 틀림없어. 사회 후생 극대화하려면 소셜 인디퍼런스 커브하고 접점해서 해야 되죠. 그래서 X스타, Y스타를 생산하면 어때?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만약에 요 균형점, 여기 2가 아니라 A나 B점에서 생산한다는 것은 뭐지? 생산은 파레토 최적이야. 그렇죠? PPG 선상이 있으니까 생산은 최적이지만 이때에 비해서 사회 후생이 작아지는 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해야지 생산 요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되 사회 후생이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된다. 그러면 생산물 구성의 최적은 뭐예요? 자, 요거 얘기 안 했다. PPC인데 PPC의 기울기가 뭐죠? MRT라고 하죠.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한계 변환율, 한계 전환율입니다. 한계 변환, 한계 전환율이야. PPC의 기울기. 그럼 여기 어디라고 한 점 그어놓고 볼까요? 요 탄젠트 알파, 요 기울기가 MRT인데 그렇다면 기울기 정의합시다. 당장 중요하잖아. 델타 X, 델타 Y죠. 즉 요점의 기울기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X를 늘리면 Y를 줄여야 되는 비율이잖아요. X를 한 단위 늘렸다. 이만큼 늘리기 위해서는 Y를 이만큼 줄여야 한다. 비율이란 말이에요. 델타 X, 델타 Y야. 그러면 MRT의 경제적 의미는 뭐지? 요게 2다. X를 하나 늘릴 때 Y는 두 개를 줄여야 된다 이거지. 그렇죠? MRT의 의미는 뭐예요? 경제적 의미는 YJ 수량으로 표시된 X 생산의 사회적 기회비용입니다. 생산의 기회비용이야. 생산의 기회비용이니까 뭐야? X 하나 생산하면 Y 두 개를 포기해야 한다. 그렇죠? 요게 MRT란 말이야. 그리고 이 MRT가 이제 우리 무역이론에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예. 사회적 기회비용, 델타 X, 델타 Y.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나중에 보게 되면 단위 노동 필요량의 비율이기도 하고 노동 생산성의 비율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보잔 말이야. PPC의 기울기가 한계 변환율이에요. 한계 변환율. 그리고 이게 나중에 보게 되면 얘는 한계 비용의 비율이 됩니다. 한계 비용의 비율이 돼요. 봐봐. 2다. 그 말은 뭐야? 하나 늘리면 두 개를 줄여야 된다. 그 말은 X 한계 비용이 Y 한계 비용의 두 배가 되는 거지. 하나 늘릴 때 Y를 두 개 줄여야 한다. 그 말은
Y 한계 비용이 X 한계 비용의 반밖에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럼 이제 결론은 뭘까? 생산물 구성의 최적점은 접해 PPC 등량선의 기울기가 한계 변환율이고 근데 얘는 델타 X, 델타 Y니까 MCY에 MCX였어요.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대체율이죠. 물론 이건 개인은 아니고 소셜입니다. 사회적 한계 대체율. 그러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이 존재하는 XY를 소비할 때 어떻게 되도록 소비한다고? 그렇죠. 사회적 무차별 곡선 접점에서 소비할 때가 효용 극대화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예산선 의미를 가게 되고 PY, PX가 되죠. X의 상대 가격이 됐단 말이야. 그럼 의미 다시 한번 볼게. 생산물 구성이 파이터 최적이 됐다는 말의 의미는 Y제 수량으로 표시한 X 생산의 기회비용과 Y 수량으로 표시한 사회적인 X제 선호도가 같을 때가 최적이다. 그런 얘기란 말이야. 그런데 자 우리가 파리서 최적의 증명이죠. 모든 시장이 완전 경쟁이면 최적이 됩니다. 이게 후생경제학 제1 정리잖아요. 여기도 완전 경쟁이면 어떻게 되지? 증명. 완전 경쟁일 때는 가격하고 MC가 서로 같죠? 독점일 때는 이게 더 크지만 완전 경쟁일 때는 P 이꼴 MC야. 왜? 이인극대화 조건 MRMC인데요. 완전 경쟁일 땐 프라이스 테이커가 되니까 MR이 P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만족해.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이라면 생산물 구성도 최적이 되게 되더라. 자, 이게 생산물 구성의 최적이고 파레토 최적 조건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생경제학에서 다루는 파레토 최적 조건, 그 다음에 그걸 그림으로 보는, 그렇죠? 에초워스 보일리 박스의 계약 곡선이라는 개념을 봤고요. 다시 한번 중요한 거 얘기, 기본 변수들 한번 정리하고 가죠. 앞으로 이제 쭉쭉 하게 되니까 볼게요. 교환에 있어서 MRS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MRS는 뭐라고? 주어진 무차별 곡선상 효용은 그대로일 때, 그쵸? 교환 비율, 얘는 한계 효용의 비율이 된다. 근데 분모 분자 위치는 밖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계 대체율의 의미는 자, 요게 예를 들어서 3이다. X 선호도가 Y제 3개다. X 3개 소비하기 위해서 Y를 3개 줄여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 말은 얘가 선호도가 Y제 3개라는 말은 뭐야? X 한 단위 소비 한계 효용이 Y 한 단위 소비 한계 효용보다 3배가 더 크다. 그렇죠? 자, MRTS. 이건 등량선의 기울기인데 주어진 등량선, 주어진 생산량 하에서 얘가 3이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됐지? 얘는 한계 효용 비율이고 얘는 한계 생산성 비율이었죠. 그럼 다시 한번 대비시켜서 봐봐. 얘가 3이라는 말은 뭐지? 자본량으로 표시한 노동의 생산성. 노동 하나가 자본 3몫의 일을 하더라. 그 말은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자본의 한계 생산성 3배가 된다. 그렇지? 그 다음에 MRT. 얘는 그림으로 보면 PPC의 기울기다. 그럼 PPC 기울기 분모 수평 수식의 XY니까 델타 X, 델타 Y가 되는 거죠. PPC 선상에서
기울기란 말이야. 그럼 PPC 선상에서 얘를 바꾸니까 무슨 말이야? 생산은 파레토 최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X 늘리면 Y를 몇 개 줄여야 할까? 얘는 뭐예요? 한 개 비용의 비율하고 일치하게 된다. 그쵸? 의미는. 요게 3이다. 그럼 X 하나 늘리면 Y를 3개 줄여야 한다. Y제 수량으로 표시한 X 생산의 사회적 기회비용. 그쵸? X 한 개 비용이 Y 한 개 비용이 3배가 먹힌다. 그래서 무역이론 분석에 있어서요. MRS, MRTS, MRT. 이거 말고 다른 변수는 없어. 그렇죠. 미시경제학 이 개념 가져다가 이제 쭉 분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국제무역론은 미시경제학의 응용이다. 뭐 이렇게. 자, 그래서요. 파레토 최적 무역이론 할 때 자유무역, 그러니까 완전 경쟁이라고 가정을 하고 자유무역을 했을 때 어떻게 돼? 세계 후생이 극대화된다. 아무 개입하지 않을 때. 즉 뭐야? 파레토 최적이 된다. 그래서 파레토 최적 개념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파레토 최적 개념 그 다음에 에초스 보울리 박스 계약 곡선 이런 개념들을 보게 돼요. 그럼 이제 그림으로 하나만 보고 끝낼게. 그럼 교환의 파레토 최적 이거야 되는데 에초스 보울리 박스로 보면 이게 같아지는 점은 어디라고? 계약 곡선상. 자, 생산의 최적은 한계 기술 대체 서로 같아져야 되는데 에초스 보울리 박스로 보면 계약 곡선상의 점들이고 구성의 최적은 요것으로부터 도출되어진 PPC와 사회적 무차별 곡선의 접점인데 그때 PPC의 기울기, MRT의 의미가 중요하다. Y 수량으로 표시한 X의 선호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후생경제학 파레토 최적 개념을 간단히 한번 봤는데 자, 기본 한번 리마인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됐으니 이제 잠깐 쉬었다가 순수 교환 모형 이것도 내용 크게 어렵지 않았죠? 간단히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